유튜브를 보다가 한심한 생각이 들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산은 절대로 강을 건너가지 않는다. 강도 역시 산을 넘어서 흐르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거나 강산이 변해도 이건 절대적인 순리라고 했는데 순리란 물이 흐르는 이치를 이야기하지요. 혹시 우리가 순리를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좌우진영에서 아무리 명확한 이념으로 뭉치고 구호를 외쳐도 건너거나 넘어서지를 못하는 부분은 있게 마련인데 그건 더 따지지 말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말을 명제로 역사를 훑어보면 조선시대의 단파 싸움, 지금 와서 그 이념이나 논리의 주장을 놓고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또 영향력을 지닌 대신들이 그렇게 갈라져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서 죽은 사도세자는 쓸데없이 양분화된 구호나 이념의 희생양이 되었지요. 사도세자, 영조가 제 아들을 뒤주에 가둬 숨지게 했는데 영조 다음 정조는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정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영조의 손자인데 그런 단파 싸움으로 조선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비운의 한 세자와 불우하게 아버지를 잃은 한 임금만 양산했을 뿐이지요. 이념을 다루는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열이 받아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리 달리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달리게 하는데 신체 기능을 형성하는 콩팥과 염통이 서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계속 다투고 싸운다고 코끼리가 더 잘 달리는 건 아니죠. 콩팥과 염통은 신장과 심장인데 이름이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이죠. 하도 싸우는 바람에 속이 부대낀 코끼리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래도 안에서는 달리던 코끼리가 주저앉은 줄 모르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게 바로 조선시대의 단파 싸움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참 애석하지만 라오스처럼 이렇게 밖에서 보면 보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자기 채널 조회수만 올리려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할 말 별의별 자극적인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한국은 망한다느니 망하기 직전이니 금을 사라는 둥 달러를 쥐고 있으라느니 또 다른 말로는 한국이 경제강국이라 망할 일이 없다느니 한국이 망하면 주변국에서 어떤 손해를 입으니 절대로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느니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었는지 무엇을 토대로 근거도 뭐하고 책임도 지지를 못할 말을 책임이 있든 없든 실제 상황이든 아니든 거짓말이든 아니든 무조건 유튜브 시청자의 눈과 귀를 현혹 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자극적인 말로 끝까지 보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지요. 그래야 당장 제 아가리에 밥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유튜브를 욕하기 이전에 좌파 우파 좀 나쁜 표현을 빌리자면 좌빨과 수구 꼴통으로 비하하던데 아무리 싸워도 이건 역사의 길이 남지 못합니다. 향후 100년 후에 후손들이 우리가 살다 간 시대의 역사를 짚어볼 때 그때 우리 선조인 그분들이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토록 선진화된 민주화 토대 위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을까요? 역사를 돌아볼 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산은 강을 넘지 않으며 넘으려고 하지도 않고 산이 감히 강을 건너겠다고 만용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역사상 민주화를 역행시킨 가장 지독한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니 적폐의 원조고 지탄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유튜버를 보면 박정희의 일군 경제발전의 토대는 이순신과 세종대왕 두 번의 업적을 합쳐도 모자란다는 그런 극과 극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어느 쪽이든 극에 치우치지 않고 역사를 짚으면서 양쪽 극점을 읽어내고 점잖은 선에서 양보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산업화는 박정희가 일군 경제초석에 맞습니다. 그리고 독재로 장기 집권한 것도 맞고요. 어떤 지도자라도 공과 가, 즉 잘한 업종과 못한 일은 있게 마련인데 세종대왕의 사인 죽은 이유가 바로 매독이라고 하면 좀 놀랍지요. 그런 성군이 조정에서 궁녀들과 얼마나 난삽하게 놀았으면 그런 병으로 죽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독재자라고 폄훼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한국 경제가 이렇게 단단하고 급부상할 수 있도록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진 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경제 초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방글라데시를 예시로 들어보죠. 방글라데시라고 하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예전의 이야기지요. 서양의 어느 경제학자는 가난의 종합선물세라고 했을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GDP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세계 197개 국가 중에서 맨 하위였었는데 한 지도자가 나서서 단번에 97%의 농업 인구를 줄이고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탈바꿈하면서 GDP 서열로 따지면 140위권으로 진입했다는 사실. 주변국 인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면 놀랍지요. 우리는 세계 20위권 아닌데 그따위 140위가 뭐 그리 대수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나라는 인구가 1억 8천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세계가 놀란 거지요. GDP로 따지면 언제나 룩셈부르크가 늘 1위인데 그런 나라는 인구가 고작 70만도 안 되거든요. 1인당 GDP가 높다고 룩셈부르크가 우리나라보다 국가 경쟁력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지요. 인도의 영향을 받던 속국에 해당하는 방글라데시는 코로나 기간에도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유독 방글라데시만 3% 이상의 성장을 이뤘으니 인구가 1억 8천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외신들이 몰렸는데 그 경제 성장의 초석을 다진 지도자는 바로 압둘 하미드라는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냐고 물으니까 나의 멘토나 모델은 한국의 박정희다. 국민교육 헌장의 값어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리쯤 되겠냐고 되물었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국민교육 헌장을 자기들 언어로 번역해서 줄줄 외우고 있었다는데 멘토라는 게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따르고 싶은 지도자를 말하는데 방글라데시의 대통령 멘토가 바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를 그대로 따라했으니 성공했다는 말인데 그 양반의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저는 중학교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가 그렇게 싫었으니까 중학교를 예전처럼 시험을 쳐서 들어간다면 아마도 국졸로 평생을 살았을 것인데 중학교를 무시험으로 진학하니 또 고등학교가 평준화되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국민의 지적 자본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 어떤 경제 발전보다 값진 거지요. 그 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포기했다가 철이더니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일을 하면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까지 마쳤으니 그분의 수혜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배은망덕한 일이고 방글라데시의 압둘 하미드 대통령도 장기 집권을 했지요. 10년이 넘도록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뒤로 물러났는데 박정희를 보고 쿠데타라고 집권한 독재라고 하지만 그 정도의 장기 집권이 아니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전쟁이 끝나고 잔해도 치워지지 않는 1968년도에 서울에 지하철을 깐다고 계획할 수가 있었겠느냐.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라고 하지만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라고 했는데 그 양반은 성공을 했으니 혁명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한국 국민에게만 독재자라는 수식으로 저평가되어 있지 싱가포르 리관유와 중국의 덩수평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그의 책은 무엇이든 가져와라. 그런 말을 했으며 가장 정확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폴 케네디도 똑같이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난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다. 박정희를 두고 독재자라고 하는 건 어느 도단이라고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인물과 3.1절에 독립문에 가서 만세를 부르는 참 웃기는 전직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민주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관에서 평가할 것인가? 전직 대통령 하나는 3.1절 날 독립문에 가서 만세 삼창을 했지요. 독립문이 어떻게 생겨난 문인 줄도 모르는 한심한 전직 대통령, 역사를 모르는 무지에서 불러온 추태라고 볼 수밖에. 숨을 좀 돌려서 너는 강이고 나는 산이다. 유배지 앞의 메콩강은 산을 하나도 넘어서지 않고 태고적부터 수천만 년 산을 내둘러 오늘도 유배지 앞에는 강이 역사를 안고 흐르네요. 라오스처럼 이렇게 뒤진 나라에 와서 보면 우리의 위치가 정확히 보입니다. 국가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들 고맙습니다.